쿠팡은 한국 기업일까요? 미국 기업일까요?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이런 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기업을 볼 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기업과 자본은 이렇게 초국적 국경을 뛰어넘어서 플레이를 하기 때문인데요. 이 관점에 따라 다른 판단을 내릴 수도 있고요. 근데 쿠팡의 경우에는 한국의 관련법을 지키고 한국 정부의 규제를 받고 한국에도 세금을 내고 한국인을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으로 봐야 한다는 그런 시각입니다. 근데 미국에 상장돼서 아무래도 이 미국 자본시장법을 또 따라야만 하죠. 그런데 사업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미국 법을 따르지 않고 미국 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고 세금을 내지만 미국에만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막 또 막 돈 벌어서 다 미국에 주는 거 아니냐 하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쿠팡을 외국노처럼 볼 필요는 없습니다. 또 기업을 구성하는 요소가 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장이나 회장 개인 또는 본사 위치가 회사의 모든 것을 대변할 수 없어요. 기업은 투자자나 주주만이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회사 대표, 소비자, 임직원, 커뮤니티 이런 본사가 위치한 국가 모든 그런 이해관계자가 관계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0세기까지는 회사 대표, 이렇게 이런 커뮤니티와 사업을 특정 국가에서만 벌어졌지만 20세기 후반부터는 또 21세기까지는 글로벌화로 인해서 각각의 이해관계자가 디커플링 되는 사례가 많았고요. 물건과 서비스를 특정 국가에서만 하지 않고 이 세계를 상대로 글로벌 사업을 하기 때문에 다국적 구성을 만드는 것은 다양하다고 볼 수 있어요. 미국에서도 상장 기업의 경우에는 CEO가 외국에서 태어난 사례가 많고요. 이렇게 구글 순다르 피차이, 구글에서는 순다르 피차이라는 사람, 또 MS에서는 사티아 나델리가 이제 CEO인데 모두 인도 출신이고요. 또 일론 머스크는 남아공 출신이죠. 그래서 임직원이 외국인이거나 이민자인 게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 미국의 1위 통신 사업자 버라이즌의 CEO도 정보통신이라는 국가기관 사업임에도 이 통신 사업이 국가기관 사업임에도 CEO를 스웨덴 출신인 한스 베스트베리가 하고 있습니다. 쿠팡은 자본을 글로벌하게 조달하고 또 인재를 세계 각국에서 영입을 했지만 한국에서 핵심 사업을 하고 본사가 한국에 있고 한국인을 고용하고 고용 창출을 우리 국내에서 한다는 거, 미국 교통법이 아닌 한국의 관련법을 지키고 미국 정부가 아닌 한국 정부의 규제를 받는 한국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본사 위치가 외국에 있는데 이건 참고하시면 돼요. 해당 국가가 자국 기업이라고 하는 사례도 있어요. 이케아 하면 이제 이케아 보면은 이렇게 스웨덴 국기 딱 걸려 있잖아요. 스웨덴에서 창업을 해서 회사를 키워 세계적인 회사가 됐지만 회사입니다. 본사는 스웨덴이 아닌 네덜란드에 있어요. 엄밀히 따지면 스웨덴 기업이 아니고요. 그런데 이케아는 스웨덴 국기를 딴 로고에 스웨덴의 문화를 파는 스웨덴이 자랑하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쿠팡이 국적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것은 쿠팡이 글로벌 투자를 받은 만큼 한국에서만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닌 이렇게 글로벌 사업을 해서 달러를 벌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잘 개발된 쿠팡의 기술을 통해서 해외 사업을 하라는 심정적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합니다. 조금 한 가지 또 들은 얘기를 좀 덧붙이자면 미국까지 땅덩이가 넓은 곳에서는 이런 로켓 배송이 좀 말도 안 되는 그게 어떻게 가능해라는 반응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원래 쿠팡의 그 공모가도 27달러인가 책정이 됐었는데 처음에 쿠팡이 할 때는 이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했는데 쿠팡이 이렇게 사업 설명을 하고 하잖아요. 근데 되게 아니 12시 이전에 주문을 했는데 아침 7시까지 오는 게 가능해? 라고 정말 막 그 안에서 되게 와글와글 했대요. 그게 가능해? 그게 어떻게 돼? 그러면서 이렇게 딱 보다가
한 35달러까지 올려도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올려서 35달러로 먼저 시작을 했고 끝내 42달러였나요? 그렇게 마감이 됐다고 하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좀 땅덩이가 좋고 이런 환경에서 되게 또 물류가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쿠팡이 물론 잘하는 것도 있지만 대한민국의 이런 물류 시스템이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 이런 반응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쓰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전혀 당연하지 않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밑에서도 다를 거지만 없나? 여기에서 없나? 여기 있다. 넥스트 쿠팡 여기 후보도 되게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한국에서 이제 두 번째입니다. 한국에서 사회 문제까지 된 이 쿠팡맨의 처우 노동 조건이 상장 여부나 주가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줍니다. 당연히 더 크게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잠깐 언급하기도 했는데 지속 가능성의 문제는 물음표라는 거죠. 미국 상장 기업의 주가에는 사업 성과, 이렇게 매출, 이윤 등의 영업 활동뿐만 아니라 지배 구조나 기업의 윤리성, 투명성, 이사회 구성, 사회적 책임 활동이 모두 반영된다는 거예요. 마치 미국에서 입시를 할 때는 성적뿐만 아니라 그런 사회 봉사 활동, 또 뭐 운동, 체력 이런 것들, 또 사회 봉사 활동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활동 이런 게 다 반영이 되듯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임직원의 언행 등이 주가에 그대로 투영되고요. 그때 한번 또 일론 머스크가 막 방송 도중 막 대마초 피우고 막 그러니까 또 막 확 떨어지고 이랬던 것도 기억이 나더라고요. 기업을 공개한다는 것은 기업 활동의 모든 것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쿠팡은 한국에서 상장하지 않고 미국에서 상장을 함으로써 이런 것들을 더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쿠팡의 직원 처우는 상장 전 미국에서 보도되기도 했고요. 커머스 기업의 최저임금이나 처우는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우버나 리프트 등 택시 사업도 라이더의 처우 문제가 되고 캘리포니아 주민투표에 상정까지 되기도 했고요. 확실히 미국이라는 곳은 또 다른 것 같긴 해요. 기업 활동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우버나 리프트의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고요. 미국에서는 몰랐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라는 단어가 절대 통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미국 자본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단어는 매도 폭락이 아니라 바로 uncertainty, 맞죠? 불확실성이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기업 활동이 투명하지 못하거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불확실성을 높여서 주가 상승 여력을 제한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 그래서 쿠팡이 앞으로 굉장히 잘해야 된다는 거고, 한번 처우 개선이 될지, 노동 강도가 세다면 우리도 그래요. 그때 다룰 때 쿠팡에서는 40시간을 지켰다, 52시간을 지켰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밤에 새벽에 무거운 짐을 옮기는 그런 노동 강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노동 강도가 중요하지 노동 시간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심야 배송을 하시는 그런 분들은 아마 노동 시간이 현저히 더 줄여야만 맞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에는 더 많은 쿠팡맨들이 필요로 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쿠팡 후보는 어디일까요? 그래서 쿠팡으로 인해서 한국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을까요? 그래서 미국에서 보면 한국 기업은 블랙박스 같은 존재였다고 합니다. 알고 싶어도 내막을 알 수 없었고 정보도 많지 않았고, 그러나 쿠팡 상장으로 관심이 커졌고 이런 모멘텀이 만들어졌다는데요. 예를 들어서 2014년에 알리바바가 상장될 때는 그 직전부터 미국 시장이 굉장히 떠들썩했다고 합니다. 외국 기업 최대 상장, 초대박 이런 수식어가 붙었고, 또 흥행에 성공을 하면서 이렇게 대박 상장 신화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알리바바 상장은 이후 중국 기업들이 뉴욕 증시에 줄줄이 상장하는 큰 계기가 됐다고 해요.
하지만 쿠팡은 달랐습니다. 시도 상장 전에는 전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고 해요. 그냥 한국에 아마존이 있는데 얘네가 상장한대 뭐 이 정도로만 알려졌다고 하고요. 다만 이제 김범석 대표가 하버드의 중퇴 사원 이렇게 좀 화제거리 정도는 있었다고 해요. 근데 하버드 나왔대. 한국에 아마존인데 하버드인데 중퇴했대. 약간 뭐 좀 비하했죠. 왜 중퇴를 했지? 그래서 좀 그 정도의 가십 정도? 그런데 이제 상장 첫날 대박을 쳤죠. 이 상장 첫날의 성적은 미국에서는 특히 이 회사의 향후 방향을 가르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데 흥행에 실패하면 그냥 뭐 평타 정도 했네 라고 되지만 첫 타석에서 그냥 진짜 홈런을 쳤죠. 왜냐면 장중할 때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갔으니까요. 근데 뉴욕 증시는 또 비록 쿠팡은 이렇게 했지만 뉴욕 증시에서는 이런 첫 홈런 정도로는 만족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음 홈런 타자를 재빠르게 찾고 있고요. 보면은 마켓컬리가 2번 타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마켓컬리는 재빠르게 월가 인터뷰를 해서 월스트리트 인터뷰를 해서 연내 뉴욕 증시 상장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는데, 근데 아직 또 일각에서는 그래요. 아직 마켓컬리 정도는 조금 부족하지 않냐라는 시선도 있긴 합니다. 모르죠. 아직 상장을 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매출이나 이런 규모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냉동 물류를 먼저 또 적용을 한 게 바로 이 마켓컬리거든요. 샛별 배송을 시작을 하면서. 그래서 또 일단 마켓컬리가 있고 토스를 서비스하는 이 한국의 핀테크 회사 비바 리퍼블리카도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요. 미국에서는 시장 규모가 큰 각국의 커머스킹, 배달킹, 이렇게 승합택시킹, 핀테크 등을 눈여겨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 기업은 기술 경쟁력이 있으나 바이오 배터리 사업 또는 게임 사업을 하는 회사가 뉴욕 증시나 나스닥에 갈 가능성이 높고요. 하긴 맞죠. 이렇게 마켓컬리가 또 반드시 뉴욕 증시 상장을 목표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낮은 나스닥에 올라갈 수도 있고요. 쿠팡도 원래는 나스닥에 간다고 했는데 뉴욕 증시로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뭐 어디로 갈지는 모르죠. 미국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점쳐집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투자 금액을 많이 늘릴 수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이 대표로 있는 스타트업 중에는 또 뉴욕에 본사를 둔 누움 써보셨어요? 저 누움 써봤는데 모르겠어요. 좋은 것도 있고 가격에 비해 좀 비싼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잘 안 들어가지게 돼요. 한 일주일 열심히 했나? 네, 암튼 네, 그쵸. 어쨌든 코로나 때 헬스장이 폐쇄될 때 조금 도움을 받았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샌드버드도 잘 모르니까 여기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상장 이후 쿠팡 잘 될까? 쿠팡이 벌써 20분이네요. 2014년쯤에는 티몬과 경쟁을 하면서 그냥 다만 소셜 커머스 정도로만 분류가 됐어요. 그러다가 2014년에 실리콘밸리의 큰손이라 꼽히는 시카이어 캐피털 등으로부터 1억 달러를 유치하면서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고요. 같은 해 11월 미국 자산운용사 블랙록 등으로부터 약 3천억 원의 투자를 받았고 또 마케팅을 이용한 상거래, 즉 소셜 커머스가 아니라 전체 오프라인 상거래를 뒤흔드는 한국의 아마존화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2015년 3월에 또 국내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 이때 김범석 대표가 한국의 아마존이 되겠다 공식 선언을 했고요. 그래서 전국의 물류망을 자체적으로 구축해서 스마트폰에서 구매하면 2시간 안에 배송할 것이다. 쿠팡맨 1000명을 직접 채용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또 전국 단위 IT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하고 소프트웨어를 위해 미국 시애틀, 실리콘밸리 등의 자사를 이미 만들었거나 만들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커머스의 모든 시스템을 인소싱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때 쿠팡 발표를 할 때 다들 부정적인 여론이 컸다는 거죠. 망할 것이다. 아유, 적자가 극심한데 너네 지금 무슨 소리냐 라고 했지만 6년 뒤인 2021년 3월 쿠팡은 뉴욕 증시에 한국의 아마존으로 소개되면서 그 뜻을 이루었고요. 쿠팡의 비전이었던 한국의 아마존 절반은 실현됐고 절반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시스템을 인소싱하지 못했죠. 두 가지가 있죠. 인소싱을 하는 것과 오픈마켓으로 하는 거. 그리고 2시간 안에 배송하는 것은 아직 안 됐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7시간 안에 배송 가능한 거죠. 12시 이전에만 구매하면 아침 7시 전에 도착을 하니까요. 쿠팡민지 1000명은 직접 채용했을걸요? 제가 알기로는. 네, 이 정도는 한 걸로 알아요. 이게 숫자들이 많이 나오니까 헷갈려. 그 숫자가 그 숫자인가. 그 상장 주식, 상장하게 되면 뭐 또 이렇게 쿠팡맨에게도 준다고 했는데, 그게 1000억을 준다는 거였는지, 1000명을 직접 채용하겠다고 한 거였는지, 이 단위가랑 숫자가 좀 헷갈리기는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1000명 직접 채용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아마존이 아마존 웹 서비스라는 수익 머신을 두고 미래 비즈니스를 장악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알렉사, 모인스토어, 아마존고와 같은 기술의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것과 달리 쿠팡은 시장은 크지만 수익이 낮고 경쟁이 치열한 커머스, 또 배달, 쿠팡이츠, 또 미디어, 쿠팡 플레이 사업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우리 쿠팡의 경우에는 좀 다르죠. 이런 클라우드, 또 인공지능 서비스나 이런 걸 하지 않아요. 좀 어떻게 보면 수익 모델은 서비스는 비슷하지만 수익 모델은 다르다는 거죠. 아마존고는 또 물류 이렇게 무인화 매장인 거잖아요. 네, 완전히 다르죠. 커머스, 배달, 미디어. 그래서 물론 이제 첫 실적 발표가 향후 주가 추이를 결정하게 될 것이고요. 쿠팡은 아마존이랑 서비스는 비슷하지만 수익 모델은 다르다. 돈을 벌어오는 그건 다르다. 라고 하면서 CNBC와 인터뷰에서 로켓 배송을 강조를 했고요. 쿠팡의 미래는 아마존이 아니라 우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업계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버는 교통의 구글이 되겠다면서 자율주행차, 드론, 에어 택시 등이 뛰어들어서 기술 기업임을 내세웠지만 결국에는 코로나와 또 팬데믹을 거치면서 모든 미래 사업, 기술, 지휘업적, R&D 사업을 대부분 정리를 했어요. 정리하고 오히려 배달 인프라 사업자로 전환했습니다. 피보팅을 했고요. 쿠팡은 뉴욕 증시에 성공했지만 상장 이후에는 쿠팡의 목표대로 아마존의 길을 갈 것인지 우버의 길이 될 것인지에서는 이제 기로에 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얼마든지 피보팅이 가능합니다. 김난도 교수가 쓴 그거 뭐죠? 21세기 트렌드, 코리아 트렌드 에도 나오지만 피보팅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죠. 이게 아니다 싶으면 빨리 전환을 해서 수익화 모델을 끌어당기고 그래서 또 투자를 받는 게 기업으로서는 현명할 수 있습니다. 초기 목표가 어찌됐든 그거를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보다는 시장에 빨리빨리 전환할 수 있는 게 장기적으로 좋죠. 주주들에게도 좋은 거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